안녕하십니까. 백년 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8년 뒤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현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2033년 초비상 사태, 베이비붐 세대 첫 75세 진입. 58년 개띠가 75세 될 때 한국 최대 고비 닥친다고?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가 쑥쑥 크던 시대에 태어난 58년 개띠.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이들은 1955년에서 1963년 1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한다. 당시 출산율은 6명이 넘었다. 지금은 1명도 안 되지만 말이다. 58년 개띠는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고유 명사처럼 쓰인다.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58년 개띠가 유독 부각되는데, 이는 당시 출생자 수가 99만 명으로 전쟁 이후 가장 많이 태어난 데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고교 평준화 같은 대대적 변화가 있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삼저호황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호경기에서 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본에선 75세를 전후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눈다. 75세부터는 아픈 곳이 꽤 늘고 병원 진료를 받을 횟수도 증가한다. 의료비에 간병비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58년 개띠가 나이를 먹을 때마다 자산시장과 소비시장이 요동쳤고 부의 지도가 바뀌었다. 이들이 정년을 맞아 현장에서 떠나기 시작했을 땐 회사 업무 말고는 아는 게 많지 않은 58년 개띠에 그들의 지갑을 열어야 돈을 번다면서 실버 산업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 사회는 58년 개띠를 또 한 번 주목하고 있다. 58년 개띠가 75세가 되는 2033년, 대한민국은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오래 살고 여기에 아픈 노인들까지 동시에 늘어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3배속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 올려선 답이 없다는 것이다.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무렵에 대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다. 당시 분당의 분양가가 평당 150만 원에서 165만 원 선이었다. 노후 전문가들은 왜 58년 개띠가 75세가 되는 2033년에 주목하는 것일까? 75세가 되면 병을 앓을 확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치 두더지 게임이라도 하듯 이쪽 병을 치료해도 곧 다른 쪽에서 병이 생긴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총 의료비는 약 1억 4,560만 원인데 이 중 55%를 65세 이후에 지출한다고 한다. 아마 75세 이후로 통계를 뽑는다면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일본에선 인생 최대의 경제 손실이 닥칠 수 있는 시기를 75세라고 말한다. 의료비뿐만이 아니다. 75세부터는 간병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본에선 75세 이상 고령자는 3명 중 1명꼴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치매, 뇌혈관, 골절, 심장병, 당뇨병, 암, 시각장애 등 이유도 다양하다. 한국의 2030 세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2022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현재는 4050 세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60세 이상이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한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은 더 무거운 짐이다. 통상 유병기간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이 중 침대에 누워 있어서 제3자의 병수발이 피어지는 기간은 3에서 4년이다.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택 간병을 5년 동안 한다면 기본만 해도 약 6천만 원이 든다. 월 100만 원 꼴이다. 만약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 늘어나서 5년간 1억 8천만 원이다. 70대 치매 아내를 돌보고 있는 은퇴 생활자 박모 씨는 가족 간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면서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기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자신도 삶의 질이 떨어져서 병이 생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부모 간병으로 독신이 된다는 의미의 개오독신이란 책을 썼던 일본의 야마무라 모토키 씨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일은 사회에 이롭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으니 환영받지만
노인 간병은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경우는 없어서 더 버겁고 지친다면서 부모 간병은 언젠가 결말이 찾아오지만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고령자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 생각지 못한 가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미래 예측이 나이버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부동산 세금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2033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58년 개띠가 75세가 되는 해다. 우리 사회에서 65세는 큰 의미가 있다. 고령자 관련 통계는 전부 65세가 기준이다. 월 33만 원인 기초연금을 비롯 지하철 공짜 탑승, 독감 접종비 면제, 비과세 저축, 임플란트 할인 등 경로우대 자격이 생기는 것도 65세부터다. 크고 작은 복지가 워낙 많아서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 50가지라는 말까지 있다. 58년 개띠가 75클럽에 2033년에 입성하면서 1500만 노인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통계청 추정으론 우리나라는 2024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20%다. 이후에도 노인 수는 계속 늘어 2070년엔 인구 전체 47%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인구 구조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다. 노인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한국에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사회복지 청구서가 사회를 삼킨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지금도 만년 적자이지만 1000만 공짜 지하철 노인 때문에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지하철 일반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 예산은 7조 원 정도였지만 2024년 약 700여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25조 원에 육박한다. 작년 10조 원, 올해 12조 원이 지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립금 고갈로 깡통이 되고 2040년엔 23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둘째,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다. 생산 소비의 주축인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노인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빨리 늙은 일본에선 노인 취업자 숫자가 18년째 사상 최고치 기록 행진 중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909만 명이었고 65세에서 69세 취업률은 50.3%나 됐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피부양 인구가 늘면 사회 전체 활력이 사라지고 나라 곳간도 부실해진다며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는 노령연금과 복지급여를 줄여서 고령화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간병 퇴직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노인 돌봄 인력 만성 부족에 시달릴 운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이 노인 돌봄 인력을 2040년까지 140% 이상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병인을 찾지 못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퇴직은 벌써 조짐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퇴사한 여성은 1년 전보다 29% 늘었다. 더 큰 문제는 8년 후인 2033년에 닥친다. 58년 개띠가 유병노후 나이인 75세가 되는 이때 한국의 고령화 충격은 더블로 커진다. 알아놓은 노인들이 늘어나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는데 2차 베이비부머 64년에서 74년생 954만 명이 줄지어 노인 집단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출산율 극적 반등이나 외부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건 헛된 기다림에 가깝다. 우리 미래가 더 위태로워지기 전에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연금 개혁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3년간의 단기적 현상이었지만 한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약 25년간 매년 8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앞으로 이 수많은 인구가 환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총 의료비는 약 1억 4,560만 원인데 이 중 55%를
65세 이후에 지출한다고 한다. 아마 75세 이후로 통계를 뽑는다면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일본에선 인생 최대의 경제 손실이 닥칠 수 있는 시기를 75세라고 말한다. 이것이 일본의 2025년 문제보다 8배나 강하게 한국에 강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료는 2028년부터는 적립금도 고갈이 되며 당장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되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에서 203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5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2023년 93조 3천억 원에서 2032년 175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2023년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3년에서 2032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의 경우 향후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조망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산출했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입은 2023년 15조 1천억 원에서 2032년 32조 4천억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는데 비해 지출은 2023년 14조 6천억 원에서 2032년 34조 7천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노인의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준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6.5% 수준으로 건보료와 통합징수되며 건강보험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예상 징수액의 20%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대,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케어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집안 사람들이 십시일반하며 수발과 간병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기본이 3인 가족으로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계속 들어줄 여유가 없다. 또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무작정 효만 바라기에는 사회가 너무 급격히 변화했다.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된다. 문제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 고급 실버 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즐비하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 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고소득도 아니고 저소득도 아닌 중산층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이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의 구체적인 파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의료 요양 돌봄의 통합적 체계 구축의 과제에 따르면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후 2030년부터 2040년대 후반까지 근 20년 동안 의료 요양 돌봄의 욕구가 큰 후기 고령 인구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요양 돌봄의 욕구가 큰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는 2033년 500만 명대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000만 명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33년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근 17여 년 동안 매 30만 명에서 40만 명대로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인 가구 혹은 고령 부부 세대 등으로 가구 내 부양 주체의 역할이 없거나 미약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은 현행 사회보험과 재정사업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 혹은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고령 인구의 의료요양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일상적 생활과 함께하는 지역 기반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플랜으로 관련 시설과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하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2028년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과거부터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코앞에 온 메가쓰나미는 막을 수가 없다.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을 지켜보며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유심히 연구 관찰 중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65세인 노인 기준도 올리자는 논의도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노인회도 정기이사회에서 찬성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10년 10.8%, 2020년 15.7%로 급증했고 2024년엔 19.4%를 기록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가 되었다.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로 인구 초고령화다.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노인 연령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안 중 하나가 장래 연령이다. 현재 통용되는 나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살, 2살을 세는 연대기적 연령이라면 장래 연령은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기준으로 따진 상대적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2년이다. 65세였던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2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의미다. 1980년에 이와 비슷한 기대여명을 가진 연령은 55세 20년이었다. 즉,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의 65세와 1980년의 55세가 같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 고갈, 대비 기준 연령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 기준이 논란이다. 기대 수명 증가 속도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길어져 국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국내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국제연합 유엔이 조사한 한국, 중국, 일본 국민의 평균 수명은 각각 84세, 77세, 87세다. 동아시아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경기 침체 여파로 최근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출연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연금 수급 연령이 남성이 만 60세, 여성이 만 50세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버렸다. 결국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노인복지 재정 고갈 우려에 일본은
노인 기준 연령대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했다. 일본은 2008년 노인보건법 폐지와 함께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법 신설로 장수의료제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다. 한국에선 1956년 당시 유엔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지금까지 고령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이때부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대 등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됐다. 문제는 연금 고갈이다. 현재 약 117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0년 1755조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발간한 KDI 보고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65세에서 10년마다 1세씩 늘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출과 각종 복지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국은 노인의 기준이 65세일 뿐 법률로 노인 연령 기준을 확정하진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62세 때부터 지급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 할인 혜택을 준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마당에 갈수록 재정 부담은 커지게 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다. 관건은 속도와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기세다. 먼저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치료적이지 않다라는 논지를 편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 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 고용법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채우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난 뒤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다 70대에야 실질적인 은퇴를 맞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년 세대의 신체적인 면이나 현실적 여건을 참작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한 전제 조건이 있다. 노인복지정책을 보완해 노년 세대와 부양 의무를 진 세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 노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빈곤 노인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대화를 통해서 노인 기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되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8년 뒤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현실에 대하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 수첩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